2000년대 중후반은 르네상스입니다. 그때가 한류의 르네상스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사실상 하나의 뉴 노멀이 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건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혹시 이게 트루먼 쇼인가?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혼란이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가장 분노했던 지점들 중에 하나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탐나는 일상 이재용입니다. 최근에 북한 엘리트들의 삶, 그들의 삶을 어떤지, 그리고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엘리트 탈북민이죠, 김금형님과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쭉 살다가 19살 때 베이징으로 유학을 갔었고요. 유학을 하던 도중에 북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큰 혼란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2012년에 망명을 했습니다. 이제 정착한 지는 12년이 됐고요. 12년이 흐르다 보니까 저는 가끔씩은 이제 기억에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2002년을 마치 제가 겪은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 적응 면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혼도 했고 이제 16개월 아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 억양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일부러 고치신 겁니까? 자연스럽게 12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초반에 왔을 때는 평양 사투리가 좀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약간의 불이익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네. 물론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건 또 불이익도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그때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게 우리 KBS라든가 SBS라든가 이런 아나운서분들이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면 나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에 볼펜을 물고 어떤 분이 연습을 한다고 하셔서 저도 이제 볼펜을 물고 한 2년 가까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노력하시네요. 북한 사회에서도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입니다. 김일성 대학을 다닐 정도로 엘리트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는 출신 성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김일성 대에 못 간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학교가 아무래도 북한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그리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머리가 뛰어나거나 혹은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반이 되어야 되지만 그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북한 체제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지, 가정 내에서 북한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정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업적인 능력은 또 반드시 필수로 따라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거기도 김일성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치동 같은 데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과외 공부하고 학원 가고 이럽니까? 북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교육이 불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학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또 대치동의 이런 학원과 같은 어떤 사교육 시장이 북한에는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어디나 다 교육열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나 혹은 김책공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랑 비교하면 적절한 비교일 것 같고요. 과외를 해주죠. 그래서 그런 과외 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런 과외 시장도 제가 과외를 받을 때보다 또 지금은 또 한 5배, 6배 가까이 과외비가 많이 뛰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컨대 2008년에 몇 명을 김대에 보냈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은 당연히 시장에서 인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조금이라도 줄을 대기 위해서 학부모들 사이에 또 알게 모르게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김금혁 씨도 그러면 과외를 받아본 경험과 과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과외를 받은 경험은 있고요. 한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1년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유학을 나가면서 과외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유학을 간다는 건 출신 성분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누군가를 해외에 내보낼 때 상당히 많은 준비를 거칩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학생 선발 시험이라는 걸 치르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김일성 종합대 학생이라 할지라도 또 한 번 거릅니다. 또 한 번 스크리닝을 거쳐서 문제가 없는지, 뭐 대학생 할 때 뭐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어떤 하자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살피고 나서 보내죠. 근데 또 보내기 전에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또 이제 집중 강습이라는 걸 받습니다. 한국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혹은 뭐 해외 정보기관, 특히나 뭐 국정원이라든가 그런 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제 그 북한 그 해외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뭐 의무 사항 이런 것들을 한 달 넘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야 이제 여권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국비로 가는 겁니까? 사비로 가는 겁니까? 굉장히 질문이 적절하셨는데요. 국비 유학생이 있고 사비 유학생이 있습니다. 국비 유학생은 북한이라는 어떤 그 체제가 돈을 지불하는 학생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수고, 특히나 이과생 중심으로 이제 국비 유학생이 조정이 되어 있고요.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알아서 부담을 해라. 유학만 내보내 주는 거죠. 유학을 내보내줄 수 있는 기회만 우리가 제공을 해줄 테니 유학에 필요한 다른 어떤 재반 비용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학생을 신청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국비 유학생들은 좀 못 사는 집안 출신들도 있어요. 그래도 머리가 좋고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으면은 대학에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어떤 생활 환경과 또 자비 유학생들의 생활 환경은 조금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금혁 씨는 문과신 거잖아요. 저는 영문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좀 들어. 예, 저는 100% 자비였습니다. 그럼 집이 좀 사시는 거고 북한에서. 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영문학을 전공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외교관이 되려고 했습니까? 뭐 저는 외교관 후보자였습니다. 외교관. 네,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영어영문과에는 4개 반이 있거든요. 그 중에 1개 반을 외교관 후보자 반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에 또 들어가기 위한 경쟁도 굉장히 초엘리트네 치열하고요. 거기는 그야말로. 뭐 운이 좋아서 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베이징으로 가요. 유학을 가요. 네. 그러면 거기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 여기저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때 한국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까? 대한민국도 알게 됐고 북한도 알게 됐습니다. 아. 사실상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스름한 이미지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일단 그 베이징과 평양을 오고 가는 무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서 상주하면서 우리가 뭐 북한식 호텔, 레스토랑 이런 그 외화벌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랬군요. 자유롭게 이제 오고 가는 와중에 뭐 그 행랑에 뭐 DVD라든가 USB에 많이 담아져 왔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은 우리가 북한의 어떤 뭐 문화적인 걸 표현할 때 르네상스입니다. 그때가 한류의 르네상스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정말 많은 어떤 드라마가 북한으로 유입이 됐고, 실질적으로 저희 또래 장마당 세대 청년들은 오히려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사실상 하나의 뉴 노멀이 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이고 잘 살고 드라마 너무 잘 만들고 이런 어떤 대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유학을 나왔었고요. 그런 생각은 훨씬 더 강화되었죠.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든가 산업화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혁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는데, 사실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건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평양에 있을 때에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이 전부인 줄 알았고 제가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교육 혹은 제가 받고 있는 김씨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충성 교육이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받았던 충격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충격은 혼란이었을 텐데, 네. 그 참 젊을 때 그런 정체성의 혼란, 이념의 혼란,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한 혼란,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이게 트루먼 쇼인가? 뭐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상이하게 다르니까 아주 간단하게 구글에 들어가서 위키피디아에 김정일만 쳐도 사실 김정일의 여러 가지 뭐 여성 편력이라든가 그 악행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심지어 그 모든 자료에는 근거 자료가 다 붙습니다. 이런 뭐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팩트에 기반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아도 부정할 수가 없었고요. 그 혼란이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가장 분노했던 지점들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도 압니다. 네.
하지만 그때 북한이 그때 뭐 강조했던 것은 조선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의 어떤 그 제재에 의해서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네.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와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니 결국 북한 당국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어떤 그렇지. 위기가 찾아왔고 그리고 심지어 그 고난의 행군이 닥쳐왔을 때에도 작은 배분에 큰 문제가 있었다.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약 8억 불에 달하는 돈을 써서 금수산 기념궁전을 리모델링 했는데 당시 그 8억 불이면은 옥수수 수십만 톤 혹은 100여만 톤을 사와서 북한 주민들에게 먹일 수 있는 돈인데 사실상 주민들의 어떤 굶어 죽는 걸 방치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자료로 접할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겠네요.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굶어 죽는데 지도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상 그게 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더 이상 북한 체제에 충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체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안 되겠다. 네.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으로 처음부터 오겠다라는 계획은 없었고요. 그때 함께 유학 나온 친구들끼리 이제 그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그리고 되게 마음이 아파했던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만나서 항상 북한의 어떤 현실과 또 북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울분은 토하는데 사실상 그럼 무언가를 대체안으로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 뭐 대한 체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아는 지식이 일천하다 보니까 북한 체제 이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책 읽는 모임을 만들어서 독서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학을 마치고 북한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다 한 자리씩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오면 그때 북한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런 활동들이 북한 당국에 이제 발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도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갔고요. 빨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군요. 그렇죠. 만약 잡혀서 북한으로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네. 네, 뭐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 그때 같이 그런 공감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 그냥 북한으로 갔을까요?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잘 풀린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주동자다 보니까 뭐 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제 살아남은 친구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살아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 중에는 잘못된 친구들도 있고요. 뭐 감옥을 간 친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케이스가 나뉩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한 12년 정도 여기서 남한에서 살아보니까 이 남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북한과 비교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사실상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 세대, 우리 MZ세대 중에서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헬조선이다라고 이제 자조 섞인 말들을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 친구들과 항상 얘기할 때 너넨 헬이 어딘지 모른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만큼 모든 기회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또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교관이 될 뻔한 북한의 엘리트. 지금 탈북민 김금혁님과 북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